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두 번째 장인 한국 경제 전망과 중소기업 분야가 이슈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로 IMF 전망을 좀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그 팬데믹 기간보다는 높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오르지 않은 더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진국에서 성장이 좀 다소 안 된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내년도에 경제 전망률을 좀 모든 기관들이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뭐 나라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그 이슈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에는 더딘 성장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요. 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통화정책 전환하고 디스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글로벌 부채를 어떻게 딜레버리징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만 좀 본다라면 미국은 24년 1분기부터 경기가 좀 둔화할 전망으로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 소비에 의한 성장이 상당히 이제 내년부터는 줄어들 거다. 그래서 초과 저축이 사라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소비를 얼마나 그 위축을 다른 것이 충족할 것인가 갖고 좀 많이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설비, 민간 투자 부분이 살아나면 좀 더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가 좀 낮아질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걸 보면 벌써 이제 경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르면 3월, 4월 이렇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최근에는 좀 FOMC의 그 위원들이 너무 빨리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기가 얼마나 하강될 거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더 좀 둔화될 건지 아니면 그 둔화를 좀 막을 건지 그런 정도의 논의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성장 둔화 지속이 계속 얘기되고 있고, 최근에 물가 지수가 제가 앞에 슬라이드는 말씀드렸는데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이 될 정도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한테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침체하고 공급부문 부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러 그 과거에 보면 중국이라는 정부가 부동산의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 구조를 완전히 좀 바꾸려고 하다 보는 선택 속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중국 정부가 잘 통제하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과 디스플레이션 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들이 정해질 거고, 그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금리나 시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건가, 안정이 될 건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올라갈 건가에 따라서 약간 정책들이 달라질 거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주요 이슈를 좀 요약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션 수준과 고금리 장기화 누적 효과를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금리 통화 정책의 방향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예상보다 달러 약세의 전환이 빠르게 될 것 같은 최근에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 다시 엔저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통화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유심히 있게 봐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사실 지금 심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계속 장기화되거나 다른 쪽으로 확정이 되면 글로벌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불안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수준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부채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부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가 1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등 이런 그 글로벌 정부의 부채가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다양한 경제 요인의 뭐 불안정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좀 없어지는 그런 한계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부채를 좀 줄이는 그런 디레버징이 좀 중요해질 것이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지금 최근 언급되고 있는 건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금 대선과 총선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대만 총선이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중 갈등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 러우 전쟁이나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들, 특히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것들이 이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정리했다기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전망입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제 전망치를 내는 기관들이 이제 한국은행하고 KDI하고 뭐 대외경제도 내시고 금융연구원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은행하고 KDI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이제 2% 내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의 내수입국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영향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 및 경기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다른 것들은 약간 제조업 같은 게 생산 지수는 약간 최근에 오름 추세에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OECD 한국 경제 경기 선행지수 추세를 보면 사실 23년 3월부터 경기 회복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제 크게 회복을 할 것인가가 내년도에 저희 경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인데 지금까지는 내수 시장이 좀 소비가 급락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가 내년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주로 보면 소비는 좀 여력이 좀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설비 투자도 되게 작년에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되냐가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니다. 수출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회복을 완전히 성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일평균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3개월 평균 수출이 성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출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 품목도 보면 반도체, 조선 등의 주력 품목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중소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은 내년도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률인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저희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긴 않는데 그래도 고용은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실업률이 약간 좀 소폭으로 좀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가 있어 걸로 금융연구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이제 좀 60대 이상 고령층이 좀 취업에 좀 참여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그런 이슈가 뭘까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긴축재정 기조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왼쪽의 그림은 그간의 저희 재정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2.8% 증가해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GDP가 재정이 GDP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내년도는 되게 낮아질 확률이 있어서 민간 소비가 부진한데 정부의 기여도는 낮은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의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지금 달러가 약화되고 엔저 현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그날 금리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망에 따라서 막 우리나라 환율이 막 변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의 추세를 딱 가면 기업들이 그걸 대응하기 그렇게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미국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점차 시장 금리도 점차 하락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하방 수준이 뭐 세계든 우리나라든 그 금리나 그다음에 달러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성장률은 되게 쭉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근데 2점 초반, 그래서 2% 정도로 다가오면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여전히 그런데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2%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에서 3% 내에 있으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3% 정도에서 얼마나 머무냐가 이제 정책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전기료, 서비스 물가 등이 이제 중요한데 석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가 어떻게 되냐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료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지금은 선거 때문에 좀 눌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올라가면 물가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계대체 부채가 부동산 PF 이거하고 맞물리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게 주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PF 연체율이 한 2% 중반까지 상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계부채와 맞물려서 금융부실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중소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라는 것들은 지수화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제조업에서는 계속 경기가 안 좋다라고 전망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다시 좀 약간 고개를 들었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심리적으로 본다는 제조업에서는 내년도의 경기를 좀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만 따로 하고 있는 SBHI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 지수를 보면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꺾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아직은 내년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생산이 이제 그 다음에 활동들을 예상하시는 주요 지수인데 최근에 생산 활동은 그래도 좀 상승폭을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등락폭이 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산의 그 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재고 지수를 보면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의 재고 지수가 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소기업이 이렇게 더 상승할까 찾아봤는데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여전히 그걸 유지해 온 반면에 대기업들은 가동률을 좀 줄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고를 좀 이것들을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의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경기에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생산 지수는 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서비스업의 업황 BSI의 추이를 보면 이건 실적입니다. 전망은 아니지만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망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은데 지금 현재 서비스업 실적은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산 지수를 좀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의 지수가 과거보다는 약간 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약간 그 양쪽에서의 생산의 차이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그려 보여지는 것처럼 중소기업 수출이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보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비중은 약간 낮아졌어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전체 차지하는 비중의 이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회복세의 차이하고
비중이 약간 다른 것들은 그간의 수출 증가의 기저효과하고 제 생각은 수출 가격 원달러 환율의 민감도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중소기업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과 주요 국가를 좀 중소기업 수출로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1위였던 중국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좀 늘었습니다. 이건 전체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아마 이게 이제 경제 안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에 따라서 생긴 영향일 수도 있고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이 미국으로 가면서 저희 중소기업이 따라가면서 미국에서 좀 늘어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23년에는 중소기업 수출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창업 창폐업입니다. 그냥 큰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이 최근에 충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역동성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폐업도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한계 기업의 부실의 본격화의 징후는 아닐까. 그다음에 법인 파산 신청수 요거는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본 걸 보면 파산 건수는 좀 늘고 있다. 중소기업 부분도 그래서 좀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기반 창업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부분도 감소세가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도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지만 2023분기보다는 좀 올랐지만 21년 3분기보다는 상당히 한 6천억 정도인가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위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AI 생성형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IT 서비스 부분에서의 투자는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 동향입니다. 이거는 역시 비슷하게 창업 폐업이 전체 폐업과 똑같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시장의 역동성 활력을 저하했다고 말해야 할지 다사의 생계형 창업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그 분석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활력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에 고용형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했습니다. 이게 폐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소상공업의 폐업이 감소한 것이 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원인인데 폐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데 왜 폐업을 감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금융지원 때문에 금융을 하려다 보면 폐업보다는 그걸 놔두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판매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가 여전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안 좋다는 걸 이 추이의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이제 이슈를 좀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이시는 쪽에서 왼쪽입니다. 외금은행에서 대출 잔액의 추이입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도 늘고 있지만 최근에 중소기업도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따로 분석을 해서 낼 때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계속 빠른 추정은 좀 어려운데 그걸 고려해보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까지 포함한 자영업자 대출량이 이렇게 높다는 걸 보면 소상공인의 부실이 특히 더 커지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체율 대출 추이도 최근에 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적재자금 사고금액 추이입니다. 중진공 자금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르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고금액 추이들이요. 그 말은 저리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도 사고율이 높다는 건 상당히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기부가 이렇게 수치를 저희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4.8% 정도 사고율 소상공인 정책자금만 보더라도 20년 1.5%에서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쪽 부분에서 부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한계 기업 왼쪽은 이렇게 기업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추이인데 저희가 이제 코데이터를 가지고 좀 추정을 해보았더니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2021년 데이터가 실데이터하고 22년 데이터는 그 실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기준금리 3.5%로 올라간 거를 적용해서 추정한 게 한 14.8% 정도 되니까 1.9%, 0.9% 오를 거라고 지금 2022년 아직 코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최대 2023년 17% 되는 것들이 한 20% 한계 기업에도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금리가 안 오른다면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매수가 부진했을 때 그 정도의 한계 기업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한계 기업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되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얘기는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왼쪽의 그림은 대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의 44%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인가요? 제가 30%, 2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사실 그 두의 차이는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간의 상당히 노동생 격차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즉 말하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1차 밴드에서는 그래도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찾아봤는데 이걸 진위계수를 통해서 불균등을 갖고 봤는데 보여지는 것처럼 제조업에서 진위계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조업에서 더 빠르게 중소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생산성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봤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가 저성장의 지금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인데 그걸 어디서 찾을까? 그거는 새로운 창업기업이 들어오면서 신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경기 둔화 때문에 이제 벤처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경쟁이 심화되고 또 기술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앞으로 더 이상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주력 산업을 육성하거나 그쪽 부분에서 소부장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쪽에서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새로운 부분에서 기술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R&D입니다. 성장 능력을 확보하려면 혁신 투자, 시설 투자, 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에 그 중소기업들은 이제 규모의 불리함 때문에 상당히 자체 투자를 하기 여력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의 R&D 지원을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중소기업 R&D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내년도에 이 어려울 때에라도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 될 우려도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 물론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건전 재정을 기조를 가야 하는 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릴 수는 없겠죠. 크게 늘릴 수는 없다라면 그 재원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R&D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전달 체계를 혁신해가는 게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자체 혁신을 활동을 하거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환경 대응 권합니다. 이거 사실은 경제 전망과 직접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큰 우리나라의 사회적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도 내년에 연관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항상 얘기하는 얘기고요. 다행히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부족률은 줄은 것 같은데 제가 수치로 제시한 중소제조업 미충원율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부족 인력은 줄은 것 같지만 충원되지 않은 것 더 는다라는 건 뭐 여전히 인력난은 있다는 것 같고요. 다행히 그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을 내년도에 좀 확대한 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이게 모든 생산인구 감소 상황에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노동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2시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년 연장 논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최저임금도 내년 4월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구조적으로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비용을 높이는 걸로 작용을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성을 새롭게 이제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력을 통한 생산성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동화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노동 생산성과 다른 의미의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높일 것인가가 내년도에 중소기업에서는 되게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소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왼쪽에 보면 지역 내 총생산의 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포인트는 뭘까라고 했을 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로 기능한다라면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성 격차의 문제가 좀 나름대로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봤더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최근에 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기능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해결 방안의 한 첫걸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 기반 계산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너무 집중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특정 국가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에 뭐 수출이 좋아지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부분에서 좋아지는 부분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이런 게 내년에 많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새 장관께서 글로벌화를 얘기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 초보 유망 기업들을 얼마나 계속 스케일업해서 수출 스케일업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수출을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경제입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라는 게 불가근 불가원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중국향과 또 탈중국을 두 가지 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년도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좀 하면 한 이슈 중심으로 보면 8개를 좀 뽑아왔는데요. 중소기업 부실이라는 건 결국은 다 보여지는 것처럼 연체율도 상승하고 한계의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만성적 한계 축소기업을 퇴출하고 디러버리징 정책을 해야겠다 이런 흐름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 해결책을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는 결국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거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금융의 지원도 무조건 계속 저희가 지원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면서 한계 기업들을 퇴출시킬 것인가라면 그간의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아까 다변화 부분도 새롭게 하려면 수출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더 스케일업하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년 한 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정책의 효과성을 좀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그간에 중기부에 설립된 지도 한 5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내년 한 해에 많이 될 한 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생산성 그런 걸 좀 넘어서
새로운 방향에서 뭐 디지털 전화이든 에너지 전화이든 이런 산업에 맞게 생산성을 어떻게 대전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해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생산성을 좀 새롭게 어떻게 2배 이상 높일까를 방향을 좀 잡고 정책을 설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걸 통해서 한국 경제가 내년도에 좀 기대보다 높게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저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좀 해결하는 출발점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내년도에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을 제가 안 봐가지고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길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아세안에 있는 곳에 보면은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카드가 많이 있죠.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파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2017년에서 22년 사이에 이제 변화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공유망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어떤 전환기를 갖기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이제 전환기를 갖고요. 그 이후로는 그때까지는 이제 무상 할당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무상 할당을 단기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타임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2034년까지 진행돼서 2034년 이후에는 무상 할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산업 중에는 이제 철강, 시멘트,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잡혀 있는데, 철강과 시멘트는 대기업 중심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큰 문제 그거보다는 이제 플라스틱은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 템플릿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수출을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표 내용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이제 어떤 한계 기업 그리고 이제 부도 이런 거에 자금 사정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유로 지역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은행들이 사실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 심사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 중소기업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되고 내년에 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전망 발표하면 꼭 확인하는 거예요. 담당자 우리 KDI의 김진영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KDI 경제전망실 우영총괄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안성드레 실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KDI 입장과 잘 버무려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KDI에서는 경제전망, 거시전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데이터를 보게 되고 사실들을 파악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마음속 한켠에는 중소기업이 정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 플레이어인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KDI에서도 금융 동향을 매달 살펴보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연체율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까지는 저희의 판단 자체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그렇게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그 연체율의 장기 평균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 장기 평균보다는 좀 낮은 레벨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 위험한 수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데이터를 보면 연체율 자체가 증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는 조금씩 부실 위험이 점증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대비로도 살펴보면 이제 OECD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기업 부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좀 아이러니하게 2022년 그리고 고금리 그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부채가 느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부채가 늘었을 때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은 미래 매출을 위해서 시설 투자에 사용이 된다면 부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자 비용을 충당하거나 운용 자금에 쓰는 등 이제 주로 기업을 연명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계 기업이 증가하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실 우려가 지나치게 누적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부실 기업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이 지금 이제 시급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는 과도한 조정이 일어나면 안 될 거라는 이제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생산적이고 미래가 프로미싱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융조약에 처한 기업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과정 안에서 함께 휩쓸려서 퇴출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 경제의 어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어떤 도전 과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KDI 안에서는 주로 이제 대외 부분, 수출 수입 쪽에서 이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여기서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수출, 수입에서의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주로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특정 국가 상황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중국 의존도가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가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성배 박사님 실장님께서 아까도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듯이 중국 생산에 현지 조달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그거를 재가공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우리와 중국 간의 그런 국제 분업 관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조금씩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중간재를 생산할 정도로 경쟁력이 일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베트남으로의 우리 중간재 수출이 2017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의 그런 중간재가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게 결국에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그 신흥시장, 중동, 동유럽 등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건 당연히 지속해야 되는 노력이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또 시간 드릴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소기업과 또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표 시간에는 이렇게 깊이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 리오프닝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되고 나서 우리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다시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제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8월, 9월 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그 규제가 해소되고 나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서도 서비스 산업이 그렇게 크게 다시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관광객 유입 숫자 자체가 이제 줄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저희 KDI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 유입 자체는 올해 말 혹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 정상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유커라고 알려져 있죠. 큰 손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크게 돈을 쓰고 나가고 따라서 1인당 소비 금액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크게 관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관광객 1인당 소비 규모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중국인 이퀄 큰손 이런 공식이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전반적인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변한 이제 관광객의 니즈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잘 진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지만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우리 노영환 교수님. 최재경 박사님 전망 내년도 경제 전망 그리고 중소기업 이슈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갖고 많은 공부가 되고요. 그래서 토론 기회 한 번 더 주신다니까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자세한 거는 일단은 다음 토론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 지표의 문제, 그러니까 3고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이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어떤 상황을 보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전망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가 탈통합화되고 있다. 이런 수직적 구조가 탈통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어떤 수직적 거래 관계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이제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인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도전이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뭐 자원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 이런 현황이라든가 뭐 제품의 스마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요즘 이제 항상 얘기하고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서 ESG죠, ESG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과거에는 이제 이윤극대화, 기업의 이제 어떤 경영 활동의 기본은 이윤극대화였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비재무적인 요소가 상당히 기업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이제 중개에 뒤처진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뭐 당장 최근에 이제 보도 보면은 EU에서 탄소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10월에 시범 도입했고 2025년부터 이걸 이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어떤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결국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하던가 아니면 그야말로 탄소 경제에 어떤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우리가 어떤 그 외생적인 어떤 요건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도 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현실 인식은 뭐냐면 정책 선택의 어떤 제약 조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통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지금 금리를 뭐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 미국의 어떤 의사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인이고.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민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활력, 뭐 소비도 위축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자익 경영을 주로 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 또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어떤 경영의 어려움을 촉발하고 있고
그 재정 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건전성이 현 정부의 어떤 가장 큰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재정적 지출의 확대가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정 제약하에서 어떤 중소기업 정책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우리 한국 경제 내의 어떤 내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생적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경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잠깐 이제 그 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에 좀 호응이 되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KDI 전망 보고서 2020년 9월에 전망 보고서를 봤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은 이제 기재부에서 중기 재정 전망 5년치를 해마다 발표하잖아요. 그럼 2020년 9월에 나온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중기적으로 연 4%대의 명목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극복하면서 6% 성장을 하고 나서는 계속 다운턴이었어요.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이미 2%의 성장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했었죠. 지금 뉴노멀 중에 남아있는 거는 뭐냐? 저성장만 남아있습니다. 물가와 금리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서 중기 재정 전망이라는 건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정책이 다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불과 이게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게 이런 전망이 이제 사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전망치 내놓으니까 민간 부문에서도 다 유사한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역성장을 2020년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전망치가 이제 수정되는 이런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왜 그럼 이런 그 낙관적인 전망이 실패했냐라는 거 볼 때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요인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들여다보면 할 말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미중 간의 대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소부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최세영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문제, 이거는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잠재 성장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위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의 위기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과거의 주요 경제 위기를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IMF 외환 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의 계기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이중장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세계적으로도 봐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중장부가 상당히 관행이 돼 있었죠. 이런 거 완전히 해소하는 어떤 회계 기준의 투명화라는, 또는 어떤 구조조정, 어떤 경제 체질의 개선의 어떤 일차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IMF 외환 위기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잊혀진 거지만 2003년도 전후에 보면은 카드 대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 소년들한테도 카드 배배해주고 발급해주고 뭐 직업이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해하고 어떤 신용카드 위기가 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뭐 개인 파산 제도라든가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뭐 배드뱅크 제도가 처음에 우리 도입된다거나 해서 상당히 이제 금융거래 어떤 건전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려면 현재 위기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코로나 위기는 과거 위기하고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뚝 떨어졌던 게 위기였더라면, 이번의 위기는 뭐냐면 이미 다운턴인 상태에서 위기가 이제 왔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코로나 위기에서는 이제 큰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위기의 피해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준 게 사실입니다.
소비라든가 투자가 전 부문에 걸쳐서 다 위축이 됐는데 코로나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양극화를 만들어냈죠.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가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소득의 어떤 증식의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서민의 어떤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이런 양극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대면 서비스업,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면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축이 됐고, 그와 상관없이 비대면 쪽에서는 기존의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런 성장의 어떤 저하를 가져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나 가계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된 게 이 코로나 위기다. 그리고 현재 이 3고 위기를 다시 또 우리가 겪으면서 이런 양극화 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양극화 위기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어떤 생산성 차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과의 차이도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졌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그 문제의 모든 해법의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위기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되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위기를 보면 사실은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냐를 본다면은 상당히 다변화된 기업, 수출 기업, 큰 기업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위기의 충격이 덜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입고 취약계층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그 어떤 그 이런 규모의 경제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한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법도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어야 된다. 해결해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을 드리면은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이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무역 수지죠. 무역 수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부 지출인데, 아까 최세경 박사님 발표에 온 아주 지표가 나왔는데 정부 지출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가 어떤 선진화 구조로 가면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사실 크진 않죠. 그게 바람직한 경제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 지출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소비와 투자는 이제 연결되어 있지만은 순환하는 구조이지만은 우리가 현재는 이제 금리도 높고 또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가계부채 수준이 아까 표해 보셨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지출 여력이 좀 이제 딸린다는 거죠. 가계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결국 투자 지출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투자 지출에 해당되는 총 이제 고정 자본 형성이 우리 보면 이제 우리 GDP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경제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의 변동률 추이를 보면 이 경제가 이제 GDP가 성장률이 이렇게 파동을 치면은 결국은 이 투자 지출의 파동이 엄청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훨씬 더 과도하게 움츠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결국은 보면은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은 투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투자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결국 투자 지출을 유인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주 실장님, 현장의 얘기 좀 많이 주세요. 예, 뭐 저는 굳이 두 번 얘기할 만한 분량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장 얘기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중앙회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 중소기업 경영 실태랑 내년에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어려웠다는 기업이 49%, 그리고 어렵지 않았다는 기업은 1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대해서도 57.4%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뭐 내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그 조사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노동 유연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 R&D 투자나 지원 확대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아까 최석영 박사님께서 발제하실 때 이제 만성적 한계기업 퇴출을 위해서 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그 법인 파산 신청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올해 9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랑 회생 신청 건수를 봤더니 이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64%, 61.5%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역대 최대치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내년에는 가장 중소기업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구조조정 제도를 보면 이제 법원에서 하는 법정 관리랑 기업 구조조정促進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정 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 중립성과 공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낙인 효과로 거래가 끊기면서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워크아웃은 이제 채권 금융 기관이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기존 거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금융기관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은행에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주셔서 이거를 내년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이제 사적 정리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또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또 재생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법정관리 워크아웃 외에 좀 제3자 구조조정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존속 가치가 좀 더 높은 청산 가치보다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파산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꼭지를 하나를 저희가 요청할 계획이고 아까 김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실기업들이 한번 이제 퇴출이 될 때 한 번에 끌려서 이제 나가지 않도록 회생 가능한 기업들은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하려면 좀 우리나라도 사적 구조조정 제도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력 문제인데 사실 아까 부족률이 조금 살짝 떨어졌다고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 부족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 상반기에 이제 고용부 통계 기준으로 해서 38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52명으로 갑자기 확 증가를 하고 2022년 상반기에 60만 명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지금 올해 상반기 52만 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생각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좀 기업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족 인원이 좀 줄어들어 있었는데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2022년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이제 부족 인원이 확 늘어났던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 인력도 많이 도입금을 늘렸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있지만 사실 이 근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근로 요건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소기업에는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인데 지금 월평균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대기업 임금의 한 60% 수준 또 특별급여나 복지비용 같은 거를 보면 한 2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고 중소기업 취업하라고 해도 백약이 무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중소기업이 그동안 이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좀 영업이익을 보장을 해서 임금 지급 여력을 확보하자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상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도가 도입은 되고 있지만 좀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세제 혜택이니까 뭐 중소기업 사업주가 뭐 경영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현재도 뭐 이 부분의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이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때 세액공제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 수준에서 뭐 20% 수준 높여달라 이런 건의를 쭉 해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동이 좀 활성화가 돼야 중소기업 취업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직무국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임금 체계가 이제 직무 중심이고 좀 뭐 고용 훈련청 미국 이제 오넷이라고 직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1,016개 직무에 대해서 뭐 지역별로 상하의 10%, 뭐 중위임금은 얼마다, 임금 보도는 얼마다, 또 이 직무는 어떤 직무고 이 직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국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 규모나 뭐 이런 호봉, 그러니까 이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왜곡이 좀 발생하지 않고 좀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고가 상당히 자유롭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쉽고 또 결과적으로는 더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임금주무정보 시스템은 있는데 지금 120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임금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시장 임금 정보와 직무 정보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서 직무국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통합을 시키고 직무에 따른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생산성에 따른 평가와 임금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좀 더 이제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그러면 전체 고용 시장에도 활력이 생기고 또 중소기업 취업이 낙인 효과로 찍혀서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그래도 꼭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원래 좀 플로어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이미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럼 주제를 딱 두 가지만 더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논하고 또 플로어에 질문을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장관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화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성배 실장님하고 김준영 박사님이 사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지금 그 발표자료 32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비중이 지금 푹푹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중국이 그동안 비중이 많았던 것은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 동시에 진출을 했었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중간재를 사다가 써라라고 하니까 많은 중간재 수출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갖다 써도 될 만큼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위 10개국의 수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지금 증가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과연 근데 지금 우리 안성배 실장님의 표에서 그림에서 봤지만 미국은 현지 조달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가 굉장히 지금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준영 박사님은 뭐 좀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면서 중동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매출 구조의 거의 80% 이상이 타기업 납품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중간재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출선 다변화가
교과서에서 논의되는 이 수출 다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중기부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왜냐하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고 있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안성민 실장님하고 김준영 박사님한테 한 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가 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꼭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네, 사실 저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 수출을 따로 본 거는 아니고 이제 전체 한국 전체 수출을 이제 계속 보고는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수출 지역 다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 수출에서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EU 지역을 합치면은 한 전체 수출의 한 50%에서 60%, 15% 정도 되는 정도의 수출을 차지합니다. 그 지역 간의 이제 비중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해왔는데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전체 비중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중국 비중이 줄고 이제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었는데 거기도 이제 전체 그 세 개 지역의 합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수출 다변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런 공장을 하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과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던 그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품의 중간재로 납품을 하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디로 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반이 사실 인프라 기반이 좀 닦여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 인프라 기반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기업이 가서 인프라를 그러니까 관련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포함한 인프라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 자체에서 인프라가 있는 그런 국가들을 가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국가들에는 이미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제 베트남은 충분히 또 많이 나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이런 협력을 통해서들 그런 인프라 개발, 투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이제 재정 여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큰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출 다변화라는 건 진짜 우리의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답 자체가 되게 원론적으로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품의 어떤 비교 우위,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 우리 기업들이 일단은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먼저 기반을 다져놔야 이 중소기업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구조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구조도 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자체 독립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돼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다변화와 이제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수입 다변화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또 중국 요소수 문제가 또 한번 크게 불거졌었고
이제 뿐만 아니라 수출 다변화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 안보, 뭐 지정학적 위험 같은 요인들에 의한 우리 교육의 어떤 제약 요인일 텐데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품목의 수입 차질이 생기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대체할 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입 다변화에 대한 노력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 역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수출의 다변화, 수입의 다변화 이제 동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제가 감히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수입 다변화와 수출 다변화가 공존한다는 게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 글로벌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이제까지 사실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너무 수출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굳이 한 가지 제 아이디어를 첨언을 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큰 틀에만 접근을 했지 우리 중소기업 수출의 성질별 접근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중간재라는 성격,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해외 시장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데가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나는 데가 지금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재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구사할 전략이 지금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중기벤처기업부는 이런 수출 전략을 실시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입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략을 쓸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졌는데 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번째 꼭지로 저는 아까 인사말을 드릴 때 정부가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아주 쉬운 표현을 썼는데 우리 노영환 교수님은 재정 제약 하에서의 중기 정책의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배 실장님께서는 정책의 폭이 좁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에 대한 답을 최세경 박사의 발표에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양적인 팽창을 계속 정책도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는데 정책의 효과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미 방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책의 효과성, 지금 아마 처음 드신 분들은 효과성이라는 게 정말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환 교수님이 좀 짧게 한번 효과성을, 뭐 방향성도 좋고요, 효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고요, 우리 이명주 실장님도 각각 짧게 좀 말씀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성영 박사 한번 코멘트하고 시간 여력이 되면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가장 지금 단기적인 해법은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보면 결국은 채권 시장에서 금리 안정이 돼서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 확 내리면서 1년 만에 그 위기가 진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해법조차도 잘 안 통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제약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쉬운 예가 아까 이명주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고 재정 지출을 한 거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방법 또는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부의 재정을 절약하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보면 대개가 뭐냐면은 이제 정책금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본 다음으로는 OECD 통계 보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책금융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개 이제 신용보증. 그래서 공적 보증기관이 이제 보증을 서주면 보증서 가져가면 비로소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얘기할 때 정부가 재정 지출할 때 이제 뭐 부채로 남는데, 그 정부의 재정 적자를 얘기할 때는 정부 자체 일반 정부의 어떤 부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이 떠안는 부채도 일부분은 이제 정부 부채의 성격을 가진 걸로 상당히 봐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부채를 갚지 못하면 대리변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정부 예산에서 어떤 공적 보증기관의 어떤 기본 재산을 확충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완전히 기업 부채도 완전히 그 민간 부채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 어떤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책금융을 통해서 결국은
자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국가보다도 중소기업 정책이 많은 국가입니다. 우리 지금 중기원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보면 우리 중기부와 관련된 또 중기 정책과 관련된 지자체나 중앙정부 정책이 한 1,700에서 1,800개 정도가 됩니다. 연 단위로 하면 그렇게 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에 웬만한 우리 지금 그 무슨 인증협회라든가 기업 단체에 가입된 기업들 치고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정책금융의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생산성 격차가 제일 큰 나라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하면 뭐 한 중소기업 30% 내외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임금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금융이라는 어떤 큰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해결했던 거는 고용의 유지다, 기업의 어떤 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는 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 효과가 상당히 컸지만 실제 부가가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무 이제 골고루 나눠주기식의 어떤 그런 형평한 배분 이게 사실 이제 모두의 원장님이 아까 이런 의문을 하셨던 문제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책의 어떤 말하자면 그 기본 전략을 좀 수정을 하거나 좀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좀 더 너무 그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의 어떤 생존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그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 아까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상품 경쟁력은 당장에는 뭐 지금 저는 이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당장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의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 대기업이 진출할 때 중소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지속될 수 없는 전략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신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 부가가치 생산성을 제고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혁신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특히 중기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산업부 정책을 보면 우리가 산업부에서 이제 어떤 뭐 혁신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게 대개 보면은 다 뭐냐 중견이나 또는 대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또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더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 현실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포용적 성장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자영업 구조나 소상공인 구조는 OECD 어떤 국가와도 좀 다른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그 영역에서의 어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일시에 무너지나 우리 어떤 복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라든가 이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겠죠. 이런 거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어떤 소위 말하는 동반 성장이 되겠죠. 이런 포용적 성장 기조가 우리가 그걸 이제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어떤 그 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배고프실 테니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동현 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저희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좀 높이려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기반이 되는 입법 체계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고 95년도에 한 번 정부 개정이 된 뒤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존의 보호, 육성, 지원, 뭐 구조구도와 이런 쪽으로 좀 편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전부 개정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중소기업 생산성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에서 하는 대중소협력형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뭐 10주 동안 제조혁신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수를 했더니 생산성이 2배가 올랐다, 이런 이제 그건 사례, 물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뭐 평균적으로 매출이나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차원에서 조금 이제 빠르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뭐 노력을 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최승용 박사님. 예, 비읍한 발표에 비해서 토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고요. 의미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좀 개발해 볼 수 있는 것이었다는 느낌을 좀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들은 건 양극화하고 생산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극화 문제를 하면서 위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러면서 저성장의 근원을 해결하는 생산성을, 중소기업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탄소 부분은 얘기 못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와 중소기업 이게 연관을 어떻게 탄소로 얘기할까, 이런 게 좀 설명이 어려웠는데, 금리가 높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가 안 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망 분석이나 수출 부분도 상당히 그 수출입의 분해를 해보아서 또 특성들을 통해서 그에 영향을 좀 잘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전략을 짜는 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지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민간의 역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늘려줄 것인지도 저희가 정책적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제 얘기를 좀 보태면, 결국은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정책 효과를 높일 때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수요자 관점에서만 얘기를 들어야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듣는 게 꼭 정책 배분의 입장에서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역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잘못하면 정말 수요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건전재정 기조상에서 과연 어떻게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분석해서 적절하게 제시하는 역할이 올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연구원이나 센터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어떤 걸 가지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데 좀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가기는 섭섭하니까 플로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딱 한 분만 받고 가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의 이건희 교수입니다. 제가 그 노 교수님 여러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중소기업이 이제 중국 가서 사실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중소기업 개발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하게 대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대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자체 내에 기술 개발해서 하는 거는 이제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수직 계열화를 좀 더 체계 있게 갖추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다른 규제 이런 것보다는 수직 계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대기업으로부터. 그 의견을 제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지금 뭐 오프쇼어링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잡레스 그로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수입이 우리 이제 말하자면 국민계정상의 국내 성장률로 올라오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고용의 혜택이라든가 분배 효과라든가 이런 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걸 다시 불러들일 수 있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는 지금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규제, 뭐 세금, 뭐 노사관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이 오프쇼링에서 리쇼링을 할 수 없다면 오프쇼링 할 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중소기업하고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기업을 거꾸로 불러들이는 건 현재에 있어서는 아주 쉬운 건 아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결국 공동 진출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추게 하는, 독립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상당히 이제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진출한 어떤 대기업의 여러 가지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가 사정 때문에 그게 이제 여의치 않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뭐 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공동 진출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돼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글로벌화를 추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국내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집간 딸을 친정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실은 상존해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1975년도에 그러니까 중화공업화를 실시하고 나서 대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촉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지금 사라져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없앤 이유가 과연 납품단가 문제, 성과 배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또 다른 고민이 또 시작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R&D 예산이 마이너스 25.38% 감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하고 나면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25.4% 줄었다라는 건 10,000원을 지원했을 때 중소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냐가 이제 7,500원을 지원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냐로 바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성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책의 효과성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일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정책을 분배할 때, 배분할 때 효과성을 저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분의 효과성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고 났을 때 파급의 효과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지원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에게 전달되는 체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정책의 효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들이대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풀어야 될 난제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고 접근하면 아마 시작도 못하고 초장에 꼬꾸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뭐 좌장을 맡았는데 의외로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여성 호르몬 때문에 많이 길어진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한 해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내년에도 또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주 넉넉한 한 해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